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탈주범 김길수가 63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병원 치료 중 도망친 뒤에 서울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자취를 감췄었죠. 잡힌 곳은 경기도 의정부였습니다. 경찰의 추적을 피해 변장을 하고 밤에는 노숙도 했는데요. 이 공중전화로 여성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덜미가 잡혔습니다. 본인은 우발적이라지만 경찰은 계획 도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디에 있었고 어떻게 잡혔는지 이기상 기자가 전합니다.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도주한 김길수가 어젯밤 9시 24분 의정부에서 붙잡혔습니다. 지난 4일 오전 병원 입원 중 도망친 지 63시간 만입니다. 김길수는 택시를 타고 여성 지인이 있는 경기 의정부로 갔다가 친동생이 있는 양주로 향했습니다. 이때 도주에 필요한 현금을 확보했고 같은 날 오전 서울로 들어왔습니다. 당시 김길수는 변장은 물론 택시와 지하철을 번갈아 타며 경찰의 추적을 피했습니다. 4일 밤 강남 고속터미널 인근에서 옷을 갈아입은 김길수는 택시를 타고 노량진으로 가 건물 지하에 몸을 숨겼고 다음 날 새벽 2시쯤 동생이 있는 양주로 되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동생 집을 지키는 경찰을 받고 인근 상가 주차장에서 어제 저녁까지 노숙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결국 다시 처음 도움 줬던 여성 지인이 있던 의정부로 돌아갔는데 이때 공중전화로 여성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최초 경기 북부에서 도피자금을 마련한 김길수가 서울을 활보한 뒤 다시 자신의 근거지로 돌아갔다가 덜미가 잡힌 겁니다. 김길수는 도주를 계획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저 탈출 언제부터 계획하신 건가요? 계획 안 했어요. 조력자 있나요? 없어요. 하지만 경찰은 돈을 마련하기 위해 도주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길수가 오는 10일 전세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세입자에게 받기로 돼 있었고 이 돈으로 자신의 변호사비 등을 충당하려고 도주를 계획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어젯밤 도주 행각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오늘 새벽 서울구치소 측에 김길수의 신병을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그동안 김길수가 어떻게 도망을 다녔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다시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김길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경찰을 피해 도망치며 저항했습니다. 그 모습 이혜주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 이어갑니다. 검은 우산을 든 채 사람들 사이에 섞여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는 김길수. 지난 4일 저녁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근처에서 갈아입은 검정색 상하이 차림입니다. 신호가 바뀌자 길을 건너 곧장 공중전화 부스로 향했고 주머니를 뒤적거리더니 어딘가로 전화를 겁니다. 한참을 서 있던 김길수는 부스를 빠져나갔는데 3분 뒤 다시 돌아와 공중전화 수화기를 댑니다. 이번에도 7분 가까이 부스에 머문 김길수. 당시 김길수는 지난 4일 도주 직후 택시비를 대신 내준 여성 지인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경찰관이 여성 지인과 함께 있었고 경기 지역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수상하게 여긴 겁니다. 스피커폰으로 받아보니 김길수로 확인됐고 경찰은 곧장 전화번호 조회로 공중전화 위치를 특정해 10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김길수는 공중전화 부스를 빠져나와 이곳 횡단보도를 건너갔습니다. 이때 도착한 경찰차가 김길수를 발견했고 뒤쫓아갔습니다. 경찰 차량은 김길수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길 건너편에서 천천히 따라갔고 순식간에 좌회전하며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순간 김길수는 곧장 도망쳤습니다. 왕복 2차선 도로와 인도를 지그재그로 가로지르며 뛰어갔지만 쫓아온 형사 3명에게 끝내 제압당했습니다. 형사분이 뭐 내가 너 왜 잡았는지 알지? 뭐 그런 식으로 막 얘기하고 저항을 막 하는데 제압을 하니까 힘을 못 쓰는 것 같더라고요. 공중전화라면 위치가 노출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김길수는 사건 관계자들을 밀착 감시해온 경찰 수사망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자, 사흘 만에 잡혔습니다. 김길수 검거 소식 사회일부 남영주 기자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검거 순간을 좀 살펴보죠. 그러니까 김길수가 여성 지인과 전화를 하려고 하다 잡힌 거예요?
네, 그 통화 상대방은 지난 4일 김길수에게 택시비를 준 여성 지인입니다. 어젯밤 마침 형사가 이 여성과 함께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테이블에 놓여 있던 전화기가 울린 겁니다. 경찰은 바로 상황실 위치 추적을 통해 김길수의 발신 장소를 찾아냈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 있던 강력팀 형사들이 인상착의를 확인했고 추적 10분 만에 검거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형사가 같이 있는데 그 여성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왜 전화를 한 겁니까? 네, 김길수가 전화를 걸었을 때 발신 번호는 휴대전화가 아닌 031로 시작하는 번호였습니다. 경찰은 공중전화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바로 위치를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은 추정입니다만 어제 바로 기온이 갑자기 내려가고 비도 왔는데요. 사흘간 많이 지쳐있던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본인을 알아볼까 봐 상가 지하 등에서 노숙을 하고 식사를 할 때에도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 못했다고 합니다. 전화하기 직전 PC방에서 30분가량 머물며 자신의 기사를 검색하기도 했습니다. 공개 수배의 행적에 대한 보도까지 집중되자 많이 불안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인에게 아무래도 도움을 청하고 싶었겠죠. 보통 수감 생활을 오래 하면 중요한 전화번호는 많이 외운다는 게 수사 관계자의 말인데요. 도주 이후 가장 먼저 연락했던 것도 이 여성이었습니다. 자, 그 여성이 이제 전에 도주할 때 돈도 줬다고 하던데 이 도피하면서 자금 상황이 좀 여유롭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김길수 수중에 남아있던 돈은 43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여성 지인이 준 10만 원 중 7만 원을 택시비로 냈고요. 남동생에게선 80만 원을 받았는데 옷을 구입하거나 교통비로 썼습니다. 며칠 안에 가진 돈이 이 절반으로 줄어든 겁니다. 김길수는 주택 소유자로 검거 전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요. 잔금을 받기로 한 날이 오는 10일이었습니다. 남은 돈으로 그때까지 버티기 쉽지 않다, 이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김길수는 계속해서 우발적인 도주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탈주할 때 환자복을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나갔어요. 그죠? 네, 법무부가 처음 김길수 도피 사진을 공개했을 때 푸른색 옷을 착용하고 있었는데 환자복이 아닌 청소 작업복이었습니다. 병실은 7층이었는데요. 탈주 후 정신없이 뛰다 보니 1층을 지나 지하까지 내려갔고 거기에 세탁실에 있던 청소 작업복으로 갈아입었다는 게 김길수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사흘간 입원하며 구조를 꿰고 또 도주 동선까지 철저히 계획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도 좀 짚어는 봐야 될 것 같아요. 도주를 할 수 있었던 건 이 수갑이 풀렸기 때문인데 교정당국은 그때 정확히 왜 풀어준 겁니까? 네, 교정당국은 김길수가 화장실을 가는 동안 수갑을 풀어줬습니다. 수용자가 입원한 경우 교정당국이 마련한 개호지침이라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수용자가 병상에 있을 때도 이 수갑 한쪽을 채우고 나머지 한쪽은 침대나 기둥에 채우게 돼 있습니다. 문제는 화장실을 다녀올 때인데요. 지침에 따르면요, 진료나 검사 또는 용변 이렇게 부득이한 사유로 수갑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1개 이상의 보호 장비를 사용해야 합니다. 일회용 수갑이나 포승줄, 벨트 보호대 같은 장비들이 그 예입니다. 수갑을 풀어주더라도 교도관의 시야 안에서 감시하게 돼 있는데 교정당국은 감시 소홀 책임을 따져 징계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하나만 더 묻죠. 자, 경찰이 이제 김길수 잡으려고 현상금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이거 누가 받게 되는 겁니까? 현상금을 건 이후 제보는 모두 15건이 있었는데요. 유의미한 건 없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오히려 김길수 검거에 단초가 됐던 건 도주를 도왔던 30대 여성이었는데요. 현재 범인 도피죄로 입건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 공모자가 불법 행위한 걸로 본다면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남영주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편의점에서 물건 살 때 비닐봉투 안에 넣어주거나 또 카페에서 플라스틱 빨대를 쓰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었습니다. 정부가 이런 일회용품 제한 정책을 사실상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서상희 기자입니다. 환경부가 종이컵, 비닐봉투, 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품 사용업소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침을 철회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우리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에게
지금의 이 규제로 또 하나의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은 정부의 도리가 아닐 것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일회용품 규제 강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오는 23일까지 1년의 계도 기간을 뒀습니다. 2주 뒤부터는 일회용품 제공 사실이 적발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었지만 이번에 전면 철회된 겁니다. 음식점이나 카페에서는 종이컵 사용을 규제하는 나라가 없고 식기세척기를 설치해야 하는 등 소상공인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이 감안됐습니다. 카페에서의 플라스틱 빨대 제공, 편의점에서 비닐봉지 유상 제공도 막기로 했지만 단속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플라스틱 빨대를 대체하는 종이 빨대 값이 최대 3배 가까이 비싸고 비닐봉투의 경우 이미 생분해성 봉투나 종량제 봉투 등 대체품 사용이 안착됐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환경부는 앞서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확대 시행 방침도 철회한 바 있습니다. 일각에선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일회용품 사용량 감축 정책이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다만 2019년부터 시행된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의 비닐봉투 제공 금지 정책은 지금처럼 유지됩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자, 그동안 손님들의 불만도 많이 들었고 과태료 부담도 덜게 된 이 소상공인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반면 환경단체는 환경정책 후퇴라며 반발했습니다. 서주희 기자입니다. 4년째 남편과 함께 김밥집을 운영 중인 문수분 씨. 가게 한켠에 구청에서 배포한 종이컵 등 일회용품 사용 규제 공문을 붙여놨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정부 방침에 따라 종이컵을 줄이고 있지만 계속 종이컵을 요구하는 손님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관련 규제 철회로 더 이상 손님들과 실랑이를 벌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손님들은 달라고 하는데 정부에서 쓰지 말라고 하니까 손님들한테 이제 양해 안 구해도 되고 불편 안 드려도 되니까 감사하죠. 불경기에 다회용컵 사용으로 설거지는 늘어 직원을 채용해야 할 판에 숨통이 트였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반갑죠. 설거지한 인원을 다시 뽑아야 되니까 이게 또 우리가 또 장사가 잘 된 것도 아니고 요즘에 어려워요 다. 물가가 너무 비싸니까. 다만 정부 규제에 맞춰 일회용품을 대신할 대체품을 미리 준비했던 소상공인들은 허탈해했습니다. 빨대 사는 비용만 거의 20만 원 이상 나갔던 것 같아요. 미리 그 돈을 좀 더 많이 주고 준비한 사장님들은 이 허탕쳐서. 소상공인 연합회 등은 규제 철회로 소비자와의 갈등에 직면하는 부담 등도 덜어줬다고 환영했습니다. 반면 환경단체들은 일회용품 허용은 쓰레기 증가로 직결되는 등 부작용이 크다고 반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자, 정치권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메가시티 논란에 결국 민주당도 뛰어들었습니다. 우리도 대선 때 초광역 메가시티 공약을 냈었던 적이 있다며 국회에서 논의하자 여당이 역제안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뉴시티 특위 첫 회의를 열고 연말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지난 대선 공약을 꺼내들며 메가시티 논의에 합류했습니다. 전국을 수도권 부울경 등 5극으로 나누고 제주도, 강원도, 전북을 3개의 특별자치도로 구축해 전국의 초광역 메가시티를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여당의 메가시티 드라이브에 민주당도 공약이었다며 주도권 경쟁에 나선 겁니다. 김영삼 정부 이래로 모든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온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국민의힘의 얄팍한 총선 전략을 위해 파기할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당의 정책 드라이브에 더 이상 밀려서는 안 된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서울 김포 지하철 5호선 연장안 예타 변제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국회에 국가균형발전 TF를 설치하자고 여당에 역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뉴시티 특위 첫 회의를 열고 연말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연말 전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한두 개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12월쯤까지는 이 법률안이 특별법이 됐던 일반법이 됐던 한 도시가 자족 기능을 갖추려면 인구가 500만 이상은 넘어야 한다며
서울, 부산, 광주와 대전, 대구를 잇는 초강력 메가시티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여당의 메가시티 구상에 민주당도 가세하면서 전국적인 총선 이슈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CLA 뉴스 최수연입니다. 자, 공매도 금지 첫날이던 어제 코스피가 급등했었죠. 오늘은 2% 넘게 반대로 급락했습니다. 어제 오늘 냉탕을 오간 건데 금융위원장은 공매도 때문이 또 아니라고 합니다. 어떻게 된 건지 신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매도 금지 둘째 날인 오늘 코스피가 2.3% 급락한 2443.96에 마감했습니다. 어제 공매도 금지 효과로 사상 최대폭 상승하며 2,500을 돌파했지만 희비가 하루아침에 엇갈린 겁니다. 어제 급등했던 2차 전지주 주가는 하루 만에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어제 코스피에서 9천억 원 넘게 순매수했던 외국인과 기관들이 오늘은 장중에만 5천억 원가량 순매도로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간밤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아시아 증시가 하락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1.8% 하락 마감한 코스닥은 장중 롤러코스터를 타며 프로그램 매도 호가의 효력이 5분간 정지되는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향후 증시의 불확실성이 가득한 가운데 앞서 공매도가 금지됐던 3차례 동안 한 번은 주가가 떨어지고 2번은 올랐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좀 수급적으로는 그 키가 될 것 같고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고금리 이런 변화 상황을 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어제와 오늘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 것은 공매도 때문만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신무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12일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대통령이 이번엔 대구 사저를 직접 찾았는데요. 그 자리에서 대구 물 부족 이야기도 서로 나눴다고 합니다. 대구 경북 보수층 민심 다지기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조아라 기자입니다. 7달 만에 다시 이곳 대구에 왔습니다. 대구에 오니 힘이 납니다. 7개월 만에 대구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은 공식 일정을 마친 뒤 대구 달성군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았습니다. 현관 앞에서 맞이한 박 전 대통령은 윤 대통령이 온다고 해서 잔디를 이발했다면서 웃기도 했습니다. 전현직 대통령은 비공개로 1시간 동안 경제와 민생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윤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 국정 운영을 되돌아보면서 국정에 반영하고 있다며 박정희 전 대통령이 주재한 수출진흥회의 자료를 부처 창고에서 찾았는데 어떻게 당시에 이런 생각을 했는지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좋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니 회의에서 애로사항을 듣고 바로 해결해 줄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철강, 조선, 반도체 등 핵심 수출 산업이 박정희 전 대통령 때 시작됐다고 했고 규제를 풀어주고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대구 서부 지역의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역 현안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지난달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 이후 12일 만입니다. 제가 조만간에 양측은 추도식 직후 대통령의 가장 빠른 대구 방문 일정에 맞춰 오늘 만남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이뉴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오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만났습니다. 김 전 위원장에겐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 창당 조언을 구했었죠. 김 전 위원장 결국 대통령이 바뀌어야 한다고 조언을 하면서도 내가 이준석 신당에 개입하지는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이뉴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40분간 이뤄진 면담에서 김 전 위원장은 인 위원장에게 혁신안이 실제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처방은 참 잘했는데 환자가 그 약을 안 먹으면 어떡할 거냐. 그 약을 먹어야 된다. 실제로 변화를 이끌어내야 된다. 좋은 말씀이에요. 저도
공감했고. 친윤 핵심 인사의 용태를 압박하는 등 혁신안 내용은 좋았지만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평가한 겁니다. 김 전 위원장은 결국 대통령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에 약을 먹이려면 이제 대통령께서 어떤 자세를 갖느냐에 달려. 국민의힘은 대통령 얼굴만 쳐다보는 정당이니까 대통령의 얼굴이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고 안 변할 수도 있고 그런 거지 뭐. 김 전 위원장은 오늘 면담에서 이준석 전 대표 이야기는 오가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이준석 신당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당을 새로 만들었는데 내 스스로가 거기에 뭐 내가 뭐 힘을 실거나 내가 뭐 직접 개입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하지만 국민들이 정치판을 바꿔야 한다고 판단하면 신당은 성공하는데 시기적으로 그런 상황이 오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김종인, 유승민 등 비윤계와의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 인효환 위원장은 내일 대구에서 홍준표 대구시장과 만납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자, 인효환 혁신위원장이 영남 중진 의원들의 결단을 압박하는 상황. 그 영남 중진 김기현 대표가 최근 측근들에게 정치적 미련이 없다는 속내를 드러냈다고 합니다. 불출마 결단 해석도 나오는 상황인데요. 이준석 전 대표는 신당의 기반을 대구로 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측근들에게 향후 행보를 예고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측근 유상범 의원은 김 대표가 국회의원으로서 가질 수 있는 큰 영광은 다 이뤘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평소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나는 이 당의 원내대표도 했고 광역단체장 울산 시장도 했고 지금 당을 이끌고 있는 당대표고. 근데 내가 정치적으로 무슨 미련이 있어갖고. 인효환 혁신위가 영남 중진 의원의 불출마나 수도권 차출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김 대표의 결단이 임박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이준석 전 대표는 대구 중심의 신당 가능성을 암시했습니다. 결국에는 대구의 정치 자체가 지금 자존심이 많이 꺾인 것에 대해 가지고 보완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대구에도 말하고 싶어하는 젊은 사람 많고요. 보수의 본산 대구에서 유승민 전 의원과 함께라면 성공할 수 있다며 대구 출마 가능성도 닿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대구 시민들한테 제가 무언가 역할 하든 안 하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가지고라도 이념의 강을 넘어주십시오. 여권 관계자는 국민의힘의 쇄신과 이준석 신당 돌풍은 반비례라며 영남에서 국민의힘이 변화와 쇄신을 이끌어내면 이준석 신당의 자리는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도 심상치 않은 분위기입니다. 한 달 내에 거취 결정을 하겠다고 공식 표명한 인물이 나왔는데요. 민주당 5선인 비명계 이상민 의원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뒀다면서 국민의힘과 손잡을 가능성까지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민주당 내 대표적 비명계로 꼽히는 5선 이상민 의원이 한 달 내 거취 표명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리고 더 이상 미뤘다가는 마치 공천을 구걸하는 듯한 그런 비루한 모습을 보이는 나 자신의 자손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민주당 잔류를 포함해 무소속 출마와 신당 창당, 국민의힘을 포함한 다른 당으로의 입당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연대해서 당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기존에 있는 당을 선택해서 거기에서 그 힘을 낼 것이냐 할 수도 있고, 또 국민의힘과 손잡을 수도 있고, 지금의 민주당보다 낫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선택이든. 다만 어떤 선택이든 현 지역구인 대전 유성구을에서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또 양당 정치에서 벗어나려면 소수 세력 간 연대가 필요하다며 이준석 전 대표와의 만남도 직접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준석 당대표가 갖고 있는 강점도 있지만 약점도 있고 한계도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정치 세력이, 여러 인물이 연합해야 된다. 민주당 내 다른 비명계 의원들은 간극이 넓다며 아직은 이 의원의 선도 움직임에 동참을 밝히진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비명계 관계자는 연말에 여야 모두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시작된 지 한 달입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무기한 안보 책임을 지겠다며 가자지구 점령을 시사했습니다. 먼저 김태림 기자입니다. 이스라엘군 수십 명이 줄을 지어 가자지구에 진입하는 모습이 적외선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이어 폐허가 된 가자지구에 들어가 건물을 사사치 탐색하고 적을 발견하자 총을 겨눕니다. 굉음과 함께 커다란 건물이 순식간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이스라엘군이 오늘 가자 지구 중심 도시 가자시티를 포위했다며 공개한 지상전 작전 영상입니다. 48시간 내 가자시티 시가전을 개시할 것이라고 밝힌 지 이틀 만으로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관련 시설 450곳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הלוחמים בשטח מתקדמים על פי התוכנית המבצעית, ממשיכים בתנועה להעמיק את הלחץ בעומק העיר עז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무력 충돌 한 달째.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실상 가자 지구에 대한 무기한 점령 의사를 밝혔습니다. I think Israel will, for an indefinite period, will have the overall security responsibility because we've seen what happens when we don't have it. When we don't have that security responsibility. 하마스 소탕 의지를 밝히며 사실상 가자 지구에 군대를 무기한 주둔시켜 점령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는 지난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가자 지구를 재점령하는 것은 큰 실수라는 발언뿐 아니라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책으로 국제사회가 제시한 두 국가해법에 배치되는 발언으로 논란이 예상됩니다. 블링컨 미 국무장관에 이어 바이든 대통령까지 나서 네타냐후 총리에게 전화로 인도적 교전 중지를 요청했지만 이스라엘은 전쟁 의지를 누그러뜨리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림입니다. 사망자와 부상자가 늘면서 의료 시스템은 한계에 이른 지 오래입니다. 전쟁 한 달 만에 10,000명 넘게 사망했는데 특히 어린이 피해가 컸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먼지를 뒤집어 쓴 한 남성이 의식이 없는 아이를 안고 급하게 계단을 내려옵니다. 현지 시각 어제 난민 5만 명을 수용하는 가자지구 최대 의료기관 알시파 병원이 이스라엘로부터 폭격을 맞은 겁니다. 앞서 병원 지하에 하마스 군사시설이 있다며 공습을 예고했던 이스라엘 측은 대피하라고 명령했지만 난민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비슷한 시각 가자지구 남북 한 유니스 지역에도 폭격이 이어져 건물 곳곳이 무너졌습니다. 잔해에 깔려 살려달라고 외치는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사람들은 맨몸으로 달려듭니다. 한 유니스 지역 내 병원도 다친 아이들로 넘쳐납니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현지 시각 어제 기준으로 무력 충돌 발생 한 달간 누적 사망자가 22명이라고 밝히며 그중 어린이가 절반에 가까운 4,100명을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1년 8개월 동안 발생한 민간인 사망자 수 9,614명을 훌쩍 넘긴 겁니다. 매시간 15명이 죽고 35명이 부상을 입고 있는데 유엔 난민구호기구는 특히 어린이 사망자가 10분마다 1명꼴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병원 46%가 가동을 중단하는 등 가자지구 내 의료 시스템도 붕괴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남현희 씨는 어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남 씨를 고소한 사람은 펜싱 아카데미 수강생의 학부모였습니다. 경찰은 남현희 씨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하고 이르면 내일 다시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김지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사기 공범 혐의로 어제 10시간 가까이 경찰 조사를 받은 남현희 씨. 피해자라는 입장 혹시 변함 없으신가요? 사기 범행 정말 모르셨는지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남 씨를 공범으로 고소한 전문직 부부는 11억 원 이상을 피해본 걸로 알려졌는데 채널A 취재 결과 이들은 남현희 펜싱 아카데미 수강생의 학부모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피해 부부 중 의사인 남편이 전 씨의 투자 설명회에 참석했고 이후 앱 개발 명목으로 남편과 아내 등이 전 씨에게 돈을 건넨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남 씨를 공범으로 지목한 이유에 대해 전 씨와 남 씨를 함께 만난 자리에서 전 씨가 투자금을 요구했다며 투자 사실을 남 씨 역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피해 부부가 전 씨에게 건넨 돈을 남 씨가 세어봤다는 진술도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남현희 씨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남 씨 측은 채널A에 함께 만난 건 맞지만 투자 권유 얘기는 듣지 못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전청조 금고에서 돈을 꺼내 세어본 적은 있지만 이들 부부의 투자금은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 어제 이를 조사한 경찰은 남현희 씨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했습니다. 경찰은 이르면 내일 남 씨를 추가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인데 이때 남 씨와 전 씨를 대질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네, 자폐 스펙트럼 등이 있는 아이들이 언어치료센터에 갔다가 폭행을 당했습니다. 아이들을 돌봐줘야 할 30대 언어재활사가 아이들을 때린 겁니다. 당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강보인 기자입니다. 언어치료가 한창인 교실. 언어재활사가 아이를 끌어안는가 싶더니 뺨을 때립니다. 맞은 아이는 충격에 휘청거립니다. 또 다른 아이의 수업 시간. 휴대전화를 만지작대다 아이 복부를 주먹으로 때리고 책상에 놓인 물건 2개 중 하나를 고르자 고개가 돌아갈 정도로 뺨을 3개 때립니다. 경기 시흥의 한 언어치료센터에서 일하던 30대 남성 언어재활사 A씨가 벌인 짓입니다. 지난 8월부터 지난달까지 자폐 스펙트럼 등 장애로 말을 하지 못하는 67살 아이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아이가 나왔는데 목 뒤에 상처가 나서 나온 거예요. 손톱 자국처럼 뺨이 2마디 자국이 나 있었거든요. 부채로 빨갛게 목덜미까지요. 문제가 불거지자 A씨는 센터에서 해고됐습니다. 센터장님이 안기셔서 제가 바꿀 수 없는 위치라서 CCTV로 확인하고 지금 수사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3건의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고 추가 고소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는데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희 아이처럼 무발아인 아이들은 감정을 표현을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몸으로 표현을 해요. 어느 순간 자기 머리를 자해를 하거나 그리고 발을 막 쿵쿵하고 밤에 갑자기 깨서 울고 이게 많아졌거든요. 끝까지 보호해야 할 곳이 가장 고통스러운 곳으로 변해버린 상황. 아이들 마음엔 깊은 상처가 남았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네, 빈대가 확산되면서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죠. 다음 주부터 정부의 집중방제가 시작됩니다. 정부 합동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에서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격상됐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국무총리실 주재로 격상된 오늘 빈대 합동대응회의에서 오는 13일부터 4주간 빈대 집중 점검 및 방제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숙박시설, 학교, 찜질방, 구치소까지 각 부처, 지자체 담당 시설에 대한 빈대 발생 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방제에 나섭니다. 매주 정부 합동대응회의를 통해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대응책을 마련합니다. 또 해외에서 효과와 안전성이 보장된 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의 빈대 살충제 국내 도입을 추진합니다. 현재 국내에는 피레스노이드 계열의 빈대 살충제만 허가돼 있는데 내성이 생겨 효과가 낮다는 판단입니다. 정부는 다음 주 중으로 긴급 사용 승인과 변경 승인을 동시에 추진해 신속히 수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방역업체 등과 빈대 유입 경로를 추적하고 살충제 저항성 분석 연구에도 착수합니다. 오늘까지 전국적으로 공식 접수된 빈대 의심 신고는 모두 30여 건. 정부는 다음 주부터 빈대 발생 상황을 알 수 있는 전국 빈대 현황판을 만들어 활용할 방침입니다. 지자체별로 하던 발표도 합동대책본부가 취합해 밝히는 등 대응 체계를 일원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담비입니다. 최근 5년 동안 한강공원에서 접수된 자전거 사고의 절반가량은 과속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고를 줄이려면 속도를 제한해야 하는데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김민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맞은편에서 달리던 자전거가 중앙선을 넘어오더니 마주오던 자전거들과 정면 충돌합니다. 얼굴에서도 피가 나고 이제 팔꿈치 쪽에서도 피가 나셨던 걸로 보였고
사고 이후에는 사람 많은 시간대라던가 주말 같은 시간대는 좀 피하게 돼서 최근 5년간 서울 한강공원에서 접수된 자전거 사고는 모두 471건. 이 중 절반가량이 시속 20km 이상 과속으로 인해 사고가 났습니다. 직접 한강공원을 달리는 자전거들의 속도를 측정해봤습니다. 15분 동안 38대 자전거가 지나갔는데 이 중 12대가 시속 20km를 넘겼습니다. 시속 33km로 달린 자전거도 있었습니다. 가족 단위로 한강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생각보다 빠르게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뒤에서 자전거가 오다가 멈추지 않고 옆을 치고 지나가니까 놀랬죠. 한강공원은 도로교통법상 시속 20km 속도 제한이 적용되는 보행자 우선 도로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전거 과속 단속 근거조차 없는 겁니다. 현재 이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경찰청과 협의하고 행안부를 통해서 도로교통법의 속도 20km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려고. 서울시는 인공지능 CCTV로 속도를 측정해 안내방송하는 시스템을 늘리고 자전거 제한 속도가 한강공원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금연구역은 익숙하지만 동 전체를 금연지역으로 정하는 금연동은 아직 생소하죠. 3년 전 서울 서초구에선 양재동 전체를 금연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야심차게 시작했는데 지금은 어떤 모습인지 이솔 기자가 다시 가봤습니다. 전 서울 양재동 도로가에 걸린 커다란 현수막. 양재동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가봤습니다. 양재동 식당과 상가가 밀집한 골목에 몇몇 사람이 모여 거리낌 없이 담배를 피웁니다. 바닥엔 꽁초가 수북합니다. 양재동 전체가 금연이란 말이 무색한 상황. 제가 1년 반 정도 시범 운영을 했으나 효과성이 좀 떨어진다고 판단해서 22년도 6월 달에 대로변 중심으로 금연구역을 조정을 하긴 했는데요. 처음 시행된 2020년에는 사유지를 제외한 양재동 전체가 금연구역이었지만 1년 반 만에 대폭 축소돼 일부 큰 도로만 남기고 금연구역을 다 풀었습니다. 주민은 주민대로, 흡연자는 흡연자대로 민원이 폭주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주먹국으로 지정한 흡연구역입니다. 금연거리 안에 있는 흡연구역입니다. 고도 한켠에 잿더리가 있고 선만 달랑 그어져 있습니다. 담배 연기를 막는 아무런 차단 시설도 없어 시민들은 여과 없이 간접 흡연에 노출됩니다. 신호등이 여기 있잖아요. 신호등을 딱 건너면 바로 흡연구역을 만나는 거예요.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가 없어요. 명확한 구분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 금연구. 근데 흡연지 좀 부자연스럽죠. 당시 서초구가 흡연자들을 위해 마련한 흡연 공간은 37곳. 하지만 부스 형태로 만들어진 건 11곳뿐이고 나머지는 사방이 뚫린 야외이다 보니 흡연 밀집 효과로 오히려 극심한 주민 반발만 불러왔습니다. 싫어하죠. 냄새나니까. 어떤 손님들도 문 닫으라고 그러고 그래요. 그냥 꼭꼭해서 피니까 다 집으로 가잖아요. 냄새가 일로 절로 올라가니까 동네 사람들이 신고를 한대요. 흡연구역 지정이 무의미한 곳도 있습니다. 차 한 대 겨우 다닐 이면도로에도 이렇게 흡연구역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좁다 보니 차가 지나가면 흡연자와 보행자가 뒤섞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저기서 내쫓기는 신세가 된 흡연자들도 불편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흡연할 데 없어요. 보세요, 어디 있나? 여기 없앴죠? 저쪽 없앴죠? 다 없앴거든요? 5개 금연구역이면 흡연자들이 갈 때는 만들어주고 해야 되지 않나요? 그렇다고 단속이 강화된 것도 아닙니다. 금연구역 지정만 하고 단속 인원은 한 명도 늘리지 않은 겁니다. 일단 단속 직원이 14명이 있습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위주로 가서 하기 때문에 어렵기는 하지만 저희가 좀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장밋빛 청사진만 갖고 야심차게 동 전체 금연을 선포했지만 결과는 백기투항입니다. 단속 인력과 흡연 공간 확충 같은 철저한 준비 없이 시행된
전형적인 탁상 행정이란 지적입니다. 다시 간다, 이 소리입니다. 네, 명품 위조품을 국내로 몰래 들여와서 유통시킨 조직이 붙잡혔습니다. 정품 시가로 따지면 1조 5천억 원으로 해경이 적발한 사건 중에 최대입니다. 김태우 기자입니다. 화물 분류가 한창인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물건을 실은 화물차 한 대가 빠져나와 인근 창고로 이동합니다. 현장을 덮친 해경. 화물칸을 열어보니 명품 로고가 찍힌 의류와 가방들이 쏟아집니다. 모두 정교하게 위조된 가품입니다. 부분에 대해서 상표법 위반 물건 위조 상품이라고 그러죠. 그 반출하시고 배달하시고 그런 혐의로 50대 총책 A씨 등 밀수 조직원 17명은 인천항을 통해 중국산 위조 상품들을 들여왔습니다. 이후 화물 분류와 운송이 이루어지는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에서 물품을 몰래 빼냈습니다. 우리나라를 경유해 제3국으로 가는 환적 화물은 국내 통관 절차가 생략된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국내에 들여올 땐 컨테이너 바깥쪽에 휴대폰 배터리 등을 싣고 안쪽엔 위조 상품을 숨기는 이른바 커튼치기 수법을 썼습니다. 배터리 등 전자제품은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한국 등 제3국을 경유해 수입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사실을 악용한 것으로 이렇게 들여온 위조 상품은 5만 5천여 상자. 정품 기준 시가 1조 5천억 원에 달하고 무게는 2,000톤이 넘습니다. 대부분 재래시장이나 온라인 오픈마켓 등에서 유통됐습니다. 해경은 밀수품을 공급한 중국인 총책 2명에 대해서도 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우입니다.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바람까지 거세 하루아침에 한겨울 추위가 느껴지는데요. 출근길 시민들은 패딩을 입고 나섰고 강원도 산간엔 이 상고대가 하얀 눈꽃처럼 피었습니다. 절기상 입동인 내일 아침, 오늘보다 더 춥다고 합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산 정상이 온통 하얗게 변했습니다. 가지엔 하얀 얼음꽃이 가득합니다. 대기 중 물입자가 나무나 풀, 바위 등에 얼어붙어 눈꽃처럼 핀 상고대입니다. 설악산 대청봉과 한라산 백록담에도 하얀 상고대가 내려앉아 환상적인 설경을 연출했습니다. 오늘 아침 설악산의 기온은 영하 6.6도까지 떨어졌고 초속 40m가 넘는 태풍급 강풍까지 불면서 체감온도는 영하 19.4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일부 지역엔 눈이 내리기도 했습니다. 해발 1013m 구룡령 정상입니다. 새벽에 내린 눈이 곳곳에 쌓여 있습니다. 한층 차가워진 날씨에 산간마을 주민들은 겨울 채비에 분주합니다. 날씨가 하루하루 이제 다르게 이제 떨어질 거예요. 나무를 해다가 쪼개서 그걸 또 말려야 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한 준비를 해야 돼요. 강원 산지엔 올가을 들어 첫 한파경보가, 수도권과 강원 내륙엔 한파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서울도 아침 기온이 3.7도까지 떨어져 올가을 들어 가장 추웠습니다. 시민들은 두꺼운 외투와 목도리로 무장한 채 출근길을 재촉했습니다. 트렌치코트 봄, 가을에 입는 얇은 거 입다가 오늘은 진짜 부츠 신고 나오고 좀 두꺼운 겉옷 입고 나왔는데도 춥고. 오늘 밤에도 경북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한파주의보가 발효됩니다. 추위는 입동인 내일 오전, 절정에 달했다가 오후 들어 조금씩 풀릴 걸로 예보됐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생후 4개월을 맞은 쌍둥이 판다 루이바오와 후이바오가 네 발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은 사육사들 손에서 길러졌는데요. 이제 어미 판다 품으로 돌아갑니다. 내년 초엔 일반인들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쌍둥이 아기 판다 루이바오와 후이바오가 있는 우리에 엄마 판다 아이바오가 들어옵니다. 새끼들을 본 아이바오. 잠시 살피는가 싶더니 금세 품에 안습니다. 연신 혀를 핥으며 애정 표현을 합니다. 후이바오, 루이바오가 다 있어요. 아유, 루이바오는 벌써 엄마 따라서 쫄쫄 쫓아다니고. 이제 둘을 어떻게 앉지? 지난 7월 태어나 생후 120일이 된 쌍둥이 판다들이 엄마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보통 한 마리씩 낳는 판다는 쌍둥이를 낳으면 동시에 2마리를 돌볼 수 없어 한 마리는 도태시키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물원 측은 어미가 새끼 한 마리를 포육할 때 다른 한 마리는 사육사들이 인공 포육하는 방식으로 돌봐왔습니다. 이젠 몸무게가 7kg을 넘으면서 4발로 걷기 시작하고 스스로 배변 활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하게 자란 만큼 어미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무럭무럭 잘 자라서 어미에게 돌아가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요. 앞으로 우리 쌍둥이들이 더 건강하게 자라가지고 우리 판다월드에 아주 좋은 식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버랜드는 외부 환경 적응 과정 등을 거친 뒤 내년 초 쌍둥이를 일반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네, 시청자의 제보로 만드는 뉴스입니다. 요즘 배달앱 많이 쓰시죠? 쿠팡에선 유료 회원에겐 배달 음식 가격을 10% 할인해 줍니다. 그런데 일부 유료 회원이 무료 회원보다 배달비를 더 비싸게 내고 있었습니다. 제보가 뉴스다 김승희 기자입니다. 쿠팡의 배달 플랫폼인 쿠팡이츠입니다. 쿠팡은 월 4,990원을 내고 유료 멤버십 회원이 되면 앱 내 음식점에서 음식값을 10% 할인받을 수 있다고 광고합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 쿠팡이츠를 이용하는 서모 씨는 친구들과 음식 주문을 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같은 배달지에서 같은 시각 동일한 음식점에 주문하는데 일반 회원보다 유료 회원 주문 배달비가 1,400원 더 비싸게 나온 겁니다. 이런 경우는 몇 차례 반복됐습니다. 매번 우연일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공속임인가? 정말 50% 할인을 메꾸려고 그러는 건가? 그런 의심들을 좀 계속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서 씨가 최소 주문 금액인 13,900원짜리 음식을 주문하려고 입력해봤더니 일반 회원은 음식값에 배달비까지 총 16,800원이 나왔습니다. 유료 회원은 10% 할인받은 음식값 12,510원에 배달비 4,300원을 더해 16,810원이 나왔습니다. 같은 음식을 시켰는데 유료 회원이 더 많은 돈을 내는 겁니다.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비슷한 사례를 겪었다는 소비자 불만이 올라왔습니다. 누리꾼들은 몰랐다, 어쩐지 배달비가 비쌌다는 반응입니다. 쿠팡 측은 해당 이슈의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네, 한국과 미국, 싱가포르의 군대 조리병들이 요리 솜씨를 뽐내는 군 급식 경진 대회가 열렸습니다. 생선구이, 배 디저트, 또 카레 같은 다양한 요리가 올라왔습니다. 유찬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한국과 미국, 싱가포르 조리병들의 특식 경연대회 현장입니다. 주한미군이 대구살을 간장에 조리고 아스파라거스를 구워냅니다. And it's enjoyable as well. Anybody with any taste buds can enjoy it as well. So I mean, it's not really that hard of a meal, but I'm sure anybody can enjoy it. 한국 해군팀은 배 디저트를 만들었습니다. 배 안을 속을 파서 묵은지와 이제 배를 채 썰어서 말아서 넣고. 싱가포르 팀에서 만든 잡채입니다. 우리 전통 잡채보다 약간 짠데요. 채소와 멸치, 싱가포르 전통 향신료를 넣어 만든 육수로 졸였기 때문입니다. 3개국 12개 팀이 참가한 대회에선 군대리아도 수제버거 못지않은 요리로 재탄생했습니다. Healthy, be able to prepare in small time for a lot of people and delicious. So 많이 기대돼요. 심사위원들은 식재료 선정과 조리법, 맛과 영양 등 기준으로 심사했는데 우승은 카레와 계란 요리 등을 선보인 한국 공군팀이 차지했습니다. 국방부는 대회에서 사용된 조리법을 군 급식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유찬입니다. 네, 윤수민 기자와 열왕연왕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대통령 부부가요, 오늘은 어딜 다녀왔습니까? 네, 이 부부가 영호남을 나눠서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구로, 김건희 여사는 전남 순천으로요. 윤 대통령이 찾은 시장은 검사 시절 대구 근무할 때 왔던 곳이라네요.
한지 미나리는 옛날에 애국 근무할 때 이 한지 미나리 먹으러 거기까지 갔다니까 이거 좀 사가지고 저녁에 좀 먹지. 그것도 하나 좀 줘. 옛날에 많이 나요. 여러분들 뵈니까 저도 아주 힘이 나고 더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는 각오가 생깁니다. 네, 윤 대통령 상인들과 대구식 생고기 뭉티기와 이 소금탕으로 점심 식사를 함께했습니다. 네, 민심 들으러 현장 간다고 했으니까 그 차원이겠죠. 네, 김건희 여사도 이 전남 순천 아랫장에서 이 상인들에게 체감 경기를 물었습니다. 이게 서대고요. 이게 민어고요. 딱 다시요. 요즘 좀 어떠세요? 요즘요? 예. 너무 안 좋아요. 제가요, 시래기를 너무 좋아해요. 시래기는 다 사갑니다, 제가. 오늘 시래기는 다 품절입니다, 오늘. 네, 대통령 부부가 각각 영호남을 다니며 이 시장 민심 듣고 왔으니까요. 공유하면서 이 시장 살릴 방안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여야 원내대표 보이고 한동훈 장관도 보이는데 중독이요? 네, 요즘 국회에서 자주 보이는 단어가 이 중독인데요. 먼저 국민의힘, 민주당이 탄핵 중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탄핵 중독으로 검단 현상이라도 생긴 것인지 민주당의 무분별한 탄핵 주장이 벌써 몇 번째입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할지 여부를 내일 결정한다지요? 네, 민주당은 내일 의원총회에서 이 탄핵 대상을 결정하겠다는데요. 이 위원장 외에 한동훈 장관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한 장관 1년 반 내내 민주당이 탄핵을 말한다며 작심 비판했습니다. 매번 말로만 겁박하지 말고 하려면 하라. 더불어 민주당처럼 습관적, 상습적으로 탄핵을 남발하는 정당은 저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민주당이 얘기하는 국민의힘은 무슨 중독이에요? 네, 민주당은 이 국민의힘이 편가르기 중독이라고 하는데요.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시키는 문제도 이 편가르기라고요. 네, 국민의힘은 편가르기 정치에 중독된 것 같습니다. 국민 편가르기도 모자라 이제는 국토 편가르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국민들은 여야 중 어느 중독이 더 문제라고 생각할지 궁금해집니다. 네,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안철수 의원, 이준석 전 대표, 칸막이 하나를 두고 뭘 했기예요? 네, 양숙인 두 사람이 어제 우연히 같은 식당에서 이 칸막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식사를 했는데 이후 여의도의 소문이 자자합니다. 뭐 국회 앞 여의도 식당에 갔나 보죠? 네, 어제 국회 출입 기자들과 국회 앞 복집에서 식사를 했는데요. 옆방에 앉은 거죠. 안철수 의원은 이준석 전 대표가 이뇨한 혁신위원장에게 미스터 린튼이라며 영어를 쓴 것을 지적했습니다. 의사에게는 닥터 린튼이라고 해야지 대놓고 무시한 것, 영어를 잘 못하는 것 같다고요. 안철수 의원도 뭐 의사 출신이니까요. 그런데 저 이야기를 그럼 옆방에서 들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 방음이 잘 안 되는 칸막이다 보니 옆방에 다 들린 거죠. 듣고 있던 이 전 대표, 안철수 씨 식사 좀 합시다. 아저씨 조용히 좀 하세요. 이렇게 고함을 쳤고요. 안 의원은 모두가 이준석을 싫어한다며 하던 얘기를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이 전 대표가 또 한 번 안철수 씨 조용히 하세요. 소리를 쳤다고 하네요. 글쎄요. 보통은 이렇게 옆에서 들려도 모른 척하지 않습니까? 네, 그 자리에 있던 기자들뿐 아니라 다른 방에 있던 기자들도 이 대표의 고함 소리를 들었는데요. 이 전 대표 뒤끝이 남았는지 식사 후 본인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들 아무리 씹어대도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준석 제명의 혁신이다 뭐 이런 거.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왜 저런 행동을 하는 거지? 네, 이 소식을 들은 한 여당 관계자는 두 사람 모두 여당 지도부 격인데 유치찬란한 싸움이 민망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올가을 첫 한파특보로 매서운 추위가 함께한 하루였습니다. 입동인 내일은 오늘보다 2에서 5도 정도 더 낮겠습니다. 겨울 외투를 챙겨 입으셔야겠습니다. 한파특보는 대부분 해제됐지만 영남 지역에서는 한파주의보가 발표됐는데요. 전국 대부분 서리가 내리고 일부 얼음이 오는 곳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세한 아침 기온 보시면 대부분 지역이 한 자릿수로 시작합니다. 서울이 3도, 전주 4도, 광주 5도로 남부지방의 기온 하락폭이 크겠는데요. 한낮에는 서울이 14도, 대구 18도, 부산 20도로 남부지방은 특히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모레에는 전국 대부분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의 양은 많지 않겠고 주말엔 맑은 하늘이 드러나지만 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어느새 1년 9개월째 전쟁 중입니다. 사망자와 부상자 합친 이 사상자만 50만 명. 그 사이 터진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도 오늘로 딱 한 달이 됐습니다. 한 달 사이 가자 지구에서만 10,000명이 숨졌다는 보도가 나오는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무고한 시민들의 안쓰러운 비명이 들리는 듯합니다. 한 달이 또 1년 9개월이 되면 어쩌나 걱정인데요. 자, 마침표 찍겠습니다. 멈춰야 할 비극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아침을 여는 보이는 라디오 정치 시그널. 시사 보도의 최강자 김진애 돌직구쇼. 돌직구쇼의 연장전 더 남아. 생생한 뉴스 현장을 전한다. 뉴스의 라이브. 시사 보도의 강력한 한방, 강력한 4팀. 오늘의 10가지 뉴스. 대한민국 대표 뉴스쇼 뉴스 탑10. 오전 8시부터 하루를 함께하는 채널A 시사 보도. 9월 4일부터 출격.